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연구단체 국가비전 2050 포럼이 주최하는 지방 민간 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회방송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단성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은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지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최형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비전 2050 포럼의 대표 의원이시죠. 박수민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예,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주신 공인회계사, 특히 회장님, 최은열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축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보고 조금 놀란 일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제가 이해하는 지구상의 모든 자금의 흐름은 민간 회계 감사를 받을 거다, 정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회계는 재무 활동, 돈의 흐름을 해석하는 언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강검진 때 CT, MRI 찍듯이 그 활동이 건강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민간 회계 혹은 정부 회계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들의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둘 중에 아무것도 적용받지 않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특히 야구장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잠실야구장도 아마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예, 이런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모아보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회계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고 민간 회계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머리를 모았고, 이것은 민간에 위탁된 민간 활동이기 때문에 민간 회계 감사를 받고 그 정보가 지자체, 정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예, 저희가 차관했지만 이 모든 것의 도움은 공인회계사회, 그리고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 중요한 민간 위탁 활동들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뜻을 모아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뜻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민 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의 최은열 회장입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이런 자리를 주최하면서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참석자로서 와서 있으니까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지방위탁, 민간위탁 회계 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을 마련해 주신 박수민 의원님과 국가비전 2050 포럼 소속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공재정이 민간을 통해 집행되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에는 매년 1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재정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회계감사 기반의 일관된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탁견을 가지신 박수민 의원님께서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시어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 학계, 회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만큼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열 회장님의 뜻깊은 축사를 청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상현 의원님의 축사도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당의 자산 중에 자산이시죠. 우리 박수민 의원, 경제통이고 기획통이고 뭐 모든 걸 다 갖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또 우리 최은열 우리 의원님 선배님이셨죠. 지난 국회에서 정말로 최고의 경제적인 전문성 가지고 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두 분이 오늘 위기투합해서 지방 민간 위탁 회계감독 감독을 위한 이런 토론회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가끔 저희 구에서 얘기를 듣습니다만 정부나 여러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공공재정이 정말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횡령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이 뭔가 했는데 정말로 이 공공재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회계 전문 감독을 통해서 이 방만하게 운영을 막겠다라는 면에서 두 분이 의기투합하시고 또 이런 정말로 유익한 세미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한층 가속화되길 기원합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꼭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 김범준 교수님께서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의 김범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귀한 토론회 자리에 발표자로 초대해 주신
박수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논의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잘 진행이 돼서 입법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 30분 정도 발표할 내용은 주제가 민간 위탁 사업 회계 감사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 법인 및 공공 부분의 회계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회계 투명성과 회계 감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지자체 민간 위탁 회계 감사의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비영리 법인 및 공공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 법인 공공 부분의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몇 개의 제가 기사를 좀 찾아왔는데요. 기사가 24년, 25년, 26년, 그러니까 최근 3년에 제가 본 몇 가지 기사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간 위탁금 개인 빚 갚거나 외제차 굴려 부정사용 증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사실 기사가 나왔던 것이고요. 보시면은 경기도 내 각 시군에 민간 위탁금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소홀로 인한 횡령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자치가 확산되면서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전문성 있게 민간에 맡기고 있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 탓에 부정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케이스가 노인복지관 관장님인데 보조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빼돌리고 개인 채무를 갚았고요. 당시 횡령 범행으로 민간 위탁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 무료급식 지원 보조금 등 약 1억 원을 민간 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시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계시는 B 씨인데요. 이분은 빼돌린 보조금으로 외제차를 구매하고 개인 부채도 상환하고 여행도 가시고 집수리도 하고 자격증 취득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충북의 또 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던 업체였는데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24년 말까지, 3년 말까지 사업 대행비, 그러니까 민간 위탁 명목으로 약 11억 800만 원을 받았는데, 들쭉날쭉하게 대행 사업비에 이상함을 느낀 지자체가 업체의 처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제출된 3,280톤의 처리 실적 중에서 한 1,300톤 가량이 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이제 1년 이후에 25년 8월로 이제 넘어오면은요, 울산 관련된 내용인데 25년도에 이제 상반기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일부 수탁기관에서 계약 회계 집행과 관련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절차 미준수, 정산 검사 미실시, 보조금 용도의 사용, 물품 복무 관리 등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기관은 지출 결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했거나 계약서 작성 시에 전자문서 활용하지 않고 종이문서 처리해서 법령 위반이 지적이 됐고요. 보조금 목적 외의 사용도 확인됐습니다. 시설 운영비를 별도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수 조치는 보통예금 통장 관리 부적정에서 나옵니다. 7개 사회복지시설이 예금이자 퇴직적립금, 사유불명 잔액 등을 장기간 방치해서 약 1,000만 원 이상의 회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올해 이슈입니다. 26년 2월 내용인데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서 992건 668억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기획단처가 밝혔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점검을 했냐? 그러면 이제 기획처가 주관해서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서 밝혀냈고요. 특히 이제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은 특정 거래 관리, 즉 수의계약 조건 위반,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그다음에 가족 간 거래 유형이 적발 건수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유형 비율이 전체 적발 건수의 한 7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적발률이 높은 부처 합동 점검, 현장 점검을 내년에 더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를 정부가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세금이 정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닐 것이고요. 대부분이 아마 민간 위탁금은 큰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좀 뺐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비영리 부분의 회계 감사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전반적으로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제 상장회사라든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제 공익법인도 주기적 지정제를 지정을 하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집합 건물 저희 관리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금, 이게 사립학교,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톨릭대학교 기획처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학교에 그 학생들의 등록금 쓸 때마다 정말 조심스럽게 씁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사립학교도 굉장히 저희가 강력한 지금 이제 외부 감사 또는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2년도에 상속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재정제원 도입을 했고요. 2021년도에 집합건물 소유관리법을 통해서 집합건물 외부감사도 의무화했고, 21년도에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을 개정해서 지방 보조자사업자의 외부감사도 의무화했습니다. 22년도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4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공동주택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 회계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돈을 쓰고 있는 모든 대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학술적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비영리 조직을 접할 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기부금도 내고 있고요. 비영리 조직은 자원 제공자와 서비스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영리 법인에 돈을 냈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 돈을 목적에 썼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돈이 새지 않고 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건이 있습니다. 자원 사용에 대한 감사 요구가 높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회계 투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참 이제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 결과 내용을 좀 보면은요, 회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보통 이상인 비율은요, 공동주택 54%,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사학기관 76%,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니고 있고 등록금 내고 있으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법인 82% 순위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영리법 조직의 회계가 투명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동주택 15%.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쓰고 있느냐에 대한 그렇게 생각보다 신뢰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학기관 16%. 이게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비율이 28% 매우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회계감사 강화의 필요성은 공동주택, 사학기관, 공익법인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상 이게 그 어떤 국민의 여론, 그다음에 이제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예, 해외도 우리보다 더 강력한 이제 사실은 감사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같은 경우는 공익자선법에 따라서 자산사업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비영리 법인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연간 수입액이 25만 파운드에서 약 100만 파운드 사이면서 자산 총액이 326만 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수입액이 100만 파운드를 넘어가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미국도 연방정부에서 75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 그런 비영리 단체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도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는 기부 요청 단체와 연금 100만 달러의 수익이 있는 바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나 일본도 비슷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계 투명성과 회계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좀 익숙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다트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원하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돈을 내지 않고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주식회사는 외부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감사인, 그러니까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고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두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제 채권시장의 좀 이해관계자 또는 주주나 투자자들은 기업에게 돈을 댑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무 보고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뭐 분기, 반기, 온기에 재무 보고를 하는데 당연히 기업의 경영자는 내가 잘한 건 좀 더 좋게, 나쁜 거는 좀 숨기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나쁘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본성을 제도로 통제하기 위해서 외부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이 대리인 문제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예, 항상 나의 대리인이 항상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 금융기관, 거래처, 노조, 과세당국 같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이들이 재무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뭐 일리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노조하고 굉장히 큰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핵심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였거든요.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무제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받을 성과급이 달라지니 노조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재무제표로부터 세무조정을 거쳐가지고 각사업연도 소득이 확정되고 범죄를 납부하기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메커니즘이 되어 있고 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랜덤하게 금융당국,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뽑아서 갑니다는 거에서 이중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데 그럼 비영리법인 도대체 어떻게 되냐? 비영리법인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반 시민이 예를 들어 사립학교 등 공립법인에다가 기부금도 내고요, 등록금도 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재무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 학교의 재무제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학교의 재무제표 다 공시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사람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입장에서도 내가 잘 쓰고 있는지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대리인의 좋은 거는 더 좋게, 나쁜 거는 가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이걸 외부 감사를 하도록 지금 의무화했고요. 거기다가 주기적 지정제를 정해서 감독기관, 뭐 주무부처 또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일반 시민, 납세자, 기부자 등으로 이해관계가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화된 회계감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의 중점이 되는 공공 부분의 회계 정보의 작성, 감사, 공시책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약간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수탁기관, 납세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대리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중 대리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두 번 가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 다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다 내고 있는 시민들이고요. 납세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지방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 군수 또는 시도지사 이런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시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으니 외부 전문기관들한테 위탁을 맡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한테 업무를 맡기죠. 그리고 그 업무를 맡긴 거에 대해서 대가를 줍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공공 부분의 이제 그 민간 위탁 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돈은 사실은 일반 시민이 내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거쳐서 수탁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사실 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님이나 단체장도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번 수탁기관에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여기도 주인 대리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누가 지금 관리 감독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탁기관이 돈을 잘 썼는지를 지자체가 먼저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리포트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주식회사에 비해서는 한 번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인 문제가 두 번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그럼 우리가 감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요즘에 학교에서 일할 때 옆에 우리 교육부 감사관님을 옆에 앉혀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항상 부담스럽지만 다만 또 남의 돈을 쓰는, 특히 세금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서 뭘 하자고 하면 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예, 이거는 저희 규정상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10번에 8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 품질은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의 적발 확률과 발견된 왜곡 표시의 보고 확률의 고부로 정의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예, 1981년도에 드 안젤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저널 오브 어카운팅 리서치에 실린 이코노믹스에 실린 논문인데요. 그럼 좋은 감사라는 건 무엇이냐? 두 가지냐.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으로 재무제표나 회계 수치의 왜곡된 확률을 발견했어요. 디텍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성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회계 감사를 잘한다 뿐만 아니라 뭐도 알아야 되냐면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의 특성도 이해를 하고 업무의 특성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업무 수행님께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리포트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찾았는데 누군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걸 얘기해 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리포트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그 외부감사법,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장법인을 대상한 외부감사법 같은 경우는 왜곡 표시의 적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은 감사하도록 하는 표준감사 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회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즉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또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자, 6년을 자유수입하면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니까 증선위한테 지정을 받은 감사인은 굉장히 독립적이죠. 내가 문제 있으면 바로 리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이 두 가지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감사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거냐? 전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전문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전문 직역인데요. 보시면은 대학에서의 사전 학점 이수, 1차 시험, 2차 시험, 그다음에 회계연수원에서의 연수, 실무수습 2년을 거쳐야지 사실 외부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보시면은 2차 시험에서 회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감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계하고 감사는 다른 영역의 이제 내용인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시험 봐서 합격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외부감사나 비영리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해보면서 그거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부감사인이 갖춰야 될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회계 기준과 관련된 전문 지식, 그다음에 감사 기준과 관련된 전문 지식, 그다음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전문 지식, 그다음에 회계 감사와 관련된 실무 경험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 전문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독립성에 대해서 좀 이게 독립성이 다른 전문 직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회계사는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의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고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회사로부터 받지만 나의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이나 윤리규정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계감사의 특성 자체는 위임계약을 중심으로 한 혼합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회계 감사를 하지만 소송은 누구한테 당하냐면 회사한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분식회계가 되면은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제가 회계 감사하는데 돈을 1원도 낸 적이 없어요. 예. 하지만 자기들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정보를 봐야 되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통해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사실은 정신적 또는 외관적 독립성을 다 갖춰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모 회계법인이 삼성전자의 그 감사를 수임했더니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모두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 팔았어야 되는 상황. 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독립성 의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 윤리경은 좀 다릅니다. 이 변호사나 세무사들도 어떤 걸 하냐면 이분들은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나한테 일을 주신 나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물론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리 규정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지자체 민간 위탁 회계 감사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이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은 현재 서울시가 제일 크니까요.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민간 위탁 통합 회계 감사 현황이 어떤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에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 규모는 총 345개의 위탁 사무입니다. 그 금액이 약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9,424억 원이고요. 회계 감사 보수는 뭐 다 포함해서 한 9억 정도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보시면 민간 위탁 사무에 나간 내용을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이제 총 사업비 규모가 왼쪽에 보이시죠?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감사를 했고요. 과업 내역과 계약 업체는 우리 회계법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 금액은 약 9억 3천 정도 됩니다. 자, 이 9억 원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고요. 이게 1조짜리를 감사하는데 9억 가지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의 업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요 민간 위탁 사무의 수탁 기관을 보면요 어떤 일을 하는 데냐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강남 자원 회수시설 관리 운영하는데 250억, 마포 240억, 그 다음에 뭐 체육시설, 잠실야구장 관리합니다. 곰돌이 체육센터 관리 운영 같은 거 다 민간에다 위탁하고 있고요. 물재생시설, 중량 물재생센터, 처리시설 관리 운영,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관리 및 운영, 은평의 마을 관리 및 운영, 뭐 시립 서부 노인 요양병원,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런 데 이제 저희가 서울시가 민간 위탁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에도 돈을 해서 보시면은 뭐 저기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 같이 이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민간 위탁 사무의 수탁 기관의 재무제표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민간 위탁 그 기준에 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9억 원이 많은 돈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슈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서울시 의회가 22년 4월에 민간 위탁 사업의 결산관리 감독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회계 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토로 변경하였습니다. 25년 3월에 조례를 재개정해서 회계로 복귀한 아주 좀 이례적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간이 검사라는 게 이제 있어요. 저는 간이 검사라는 용어를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간이 검사라는 건 지자체도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지자체도 이제 복식부기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공시를 할 때 지자체는 사실은 안에 내부의 감사,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의회에도 감사원의 감사, 되게 다양한 형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산서 자체의 내용을 그 결산 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리뷰하는 정도의 거로 이제 여태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이제는 간이 검사도 한번 해보겠다, 좀 낮춰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비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검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예산회계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 사업비가 일단 돈이 뭉치도록 나가면은요, 그 돈은 밖에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목적 외 사용, 허위 거래, 증빙 위조, 가격 부풀리기, 가족 간 거래, 허위 인력 등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부정 사용액을 사실 적출하여 환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정산 감사를 하면요, 증빙 확인 물론 진위 여부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거래 실제성, 비용 지폐의 적절성 등을 검사를 해야 되고요. 수탁기관의 내부 통제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검토를 통해서 이상지분 포착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관부서의 집행 행태, 거래 빈도, 시정 분석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 지분 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지자체의 결산 검사라는 이 간이 검사라고 하는 건 계산의 잘못 또는 증빙 구비 여부, 장부와 증빙 대사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자체 결산 검사하고 민간 위탁 결산서 검사는 그냥 간이한 검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어떤 감사의 레벨이 다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서울시가 이런 재량을 이제 조례를 통과시켰더니 이게 이제 대법원에 이제 이게 위헌이다, 법률에 위반이 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 이제 소송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의결이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효를 이제 했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자체장이 민간 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엄격한 회계 감사 또는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없는 약간 공백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계 감사를 하지 않고 간이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누구의 판단이다? 지자체장이 판단하면 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시면은 이 정확한 이해를 좀 필요한데요. 사실은 대법원이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가 현행 법률상 지자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는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때는 그건 조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가 선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례안의 결산서 검사는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을 회계에 관한 검사 증명이 아닌 지자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간이한 업무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 이제 혹시 세무사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사님들이 그러면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요. 대법원의 2022년도 이 추 5일 이후의 판결 내용의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법률상 재정 집행을 통제 원칙을 정하는 것은 판결과는 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의 재량입니다. 재량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회는 다시 조례를 다시 개정했습니다. 25년 4월에. 그래서 회계감사 원상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조 원을 쓰는 돈에 간이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돈을 낸 납세자에 대한 의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의원들이나 미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항상 뭐냐면 우리는 텍스페이어, 납세자를 위한 정책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납세자를 위한 정책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납세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납세자에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에서 다시 복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은 이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제 하셨다. 그럼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다시 이걸 돌이켜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납세자와 일반 시민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증 보고서를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수탁기관에 그걸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서울시에서 쓰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간이한 검사도 할 수 있느냐? 지금 대법원의 취지는 뭐냐면 그거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 지자체장이 선택을 해라라는 의미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자체단체장님이나 아니면 지방의회에서는 납세자의 돈을 쓰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정부 정책을 한번 보면은요. 보조금 및 지방 보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 복귀는요.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반드시 지금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이미 법에 의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법률행사법이 3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1억 원 이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이상으로 이미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뭐 민간 자치단체에다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다가 회계 감사를 확장하면은 괜히 그냥 뭐 조그마한 데까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지자체 직영의 이제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었는데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은요 민간 위탁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 회계감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딱 문제가 되는 데는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킨더슐레 교육재단, 아동보육복지협회인데요. 이 기관들은 뭐냐면 공무원의 자녀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재단들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민간 위탁 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대상이 되지만 5개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사실은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신정훈 의원님과 박수민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 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및 감리 체계까지 저는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것을 꼭 공인회계사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이유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냐면 전문성의 문제와 그다음에 독립성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만 사실은 이제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혹시 뭐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법무 영역이나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은 정말 훌륭하고 존중받아야 될 영역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부처와 지방정부 단체장과의 지방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fiduciary duty라고 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누가 감사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자체장님들 입장에 내가 정말 납세자가 내는 돈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고 있고 올바르게 리포트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인식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인식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되고요. 당연히 회계감사뿐만 아니고요. 일정 수준 넘어가는 경우에 내부 통제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 기준과 감사 기준도 더 고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외부감사 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인회계사라도 할지라도 이분이 예를 들어서 외부감사에 대한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연 이분이 외부감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의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험과 지능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컨설팅하면서 같이 외부감사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님이나 지방의회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감사한 걸 다시 한번 감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세금을 낸 납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준 교수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발제 진행되는 와중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정서구 한국투자자포럼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과 과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공인회계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최광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좌장님께서 직접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지방 민간 위탁 회계 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된 한국 투자자 포럼의 정석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좌장으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왜 여기 불려오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회 그러니까 기업하고 관련돼서 제가 하는 이 한국 투자자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투명성, 기업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단체이니까 이 민간 위탁 사업 이게 분야가 이제 영리 분야에서 비영리 분야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제3섹터로 들어오는 이 분야까지 해서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서 발제에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토론 시간이 토론자는 4분이고 시간은 45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이제 5분 있는데요.
그래서 각자 토론자들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분 안팎 정도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네 분이 다 말씀하신다면 혹시 발제자한테 들어가는 질문이 있으면 발제자께서 거기에 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여기 지금 저한테 5분 정도 이제 시간이 더 주어져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모든 분들한테 질문을 이게 받아서 여기서 즉답식으로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토론을 하는 동안 미리 사회자한테 질문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발제자하고 토론자들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순서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이 정부 쪽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신데 사실은 토론할 때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대개 제일 마지막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신 우리 박성진 정부회계학회 회장님, 학회에서 오신 분부터 먼저 발언하시고 그 다음엔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발언 순서를 이해하고 계셔야 또 준비를 하실 테니까 예, 우리 박성진 회장님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박성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특히나 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법조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저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께서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 회계가 갖는 어찌 보면 거시적인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회계 투명성과 외부의 회계 감사가 갖는 상호관계까지도 학술적인 논의까지 이어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제도의 그 실무적 이슈 그리고 또 비영리 부분의 전반적인 재용 투명성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이런 어찌 보면 방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공재정을 공부하고 또 지방자치와 아우르는 정부 회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제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깨달음이 있는 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저는 이렇게 좀 덧대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 이 자체에 대한 논의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의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화 도입 및 그 관련된 설계 방안 중에 고려할 점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의 핵심 기조는 이미 발제자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두 가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 규정을 이제 신설하고 또 그것을 의무화하는 이것이 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법안들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첫 번째는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의 부정수급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고민의 첫 단추가 아니었는가 싶고요. 또 좀 넓게 나아가 보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지자체의 예산 지업 사업에 대한 감독 체계를 좀 일관화하는 것, 그것까지 한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지방 재정의 법령 체계를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 또 공공의 위탁 이러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각각의 관련 법률에서 엄격한 외부 회계감사 또는 검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4조에 육박하고 있는 이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민간 위탁 영역에서는 사실 법률상의 회계감사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서 발제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궁극적인 재정 통제, 민주적 통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실제로 서울시가 2023 회계년도에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해 봤더니 140개 사업에서 60억이 넘는 그 정도의 그 부당 집행이 발견된 것을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슈들이 작은 아까 사례 중에 하나였었던 어린이집 같은 그런 작은 수탁기관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합쳐지고 나면 의미 있는 재정의 그 흠집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부당 집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논의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이 관련된 이런 그 회계감사 등등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지방재정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찌 보면 재정의 위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재정 위험에 대한 안전 비용의 우리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비효율을 줄이고 부당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인 안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가장 값싼 대안을 찾는 것, 이것이 최고의 대안은 아닐 것이다 라는 식의 한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그런 사례에서 보이는 것도 물론 대법원 판례에서 뭐 자치단체에 재량을 주고 있는 것 저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을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마도 그런 간이검사를 통해서 물론 거기서도 뭐 계산의 착오라든지 뭐 증빙이 잘 돼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지방 재정 시스템상의 비효율이나 이런 부당한 집행 같은 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자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그 발제자께 강조하신 것처럼 뭐 단순히 뭐 공인 회계사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회계사 중에서도 감사 숙련도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담당해야 되는 기능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뭐 지역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지향해서 정말로 이 입법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부당 집행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가 좀 다시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성화에 관한 부분을 넘어서서 이 입법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감독 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 영국에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국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 지방재정 관리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보면 뭐 지방 분권화 또는 뭐 규제 완화 이러한 목적에서 종전에 있었던 이 중앙에서 조율하는 뭐 지방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폐지시키고 자치단체별로 각자 알아서 한번 너희들이 관리해봐라 라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실패인 걸로 판결이 났고요. 한 예만 말씀드리면 2022년도부터 24년 사이에 기한 내에 외부 감사가 완료된 지자체가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맡겨놨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고 영국에서도 2026년도 올해죠. 뭐 잉글랜드 지방분권 및 지역 역량 강화법 이런 거를 발효하여서 지방감사국, 뭐 로컬 어디트 오피스라는 것을 신설하였고요. 거기에서 외부의 그 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 표준 지침을 만들어라. 어쨌든 이거 중요한 것은 재량권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감독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 표준 지침도 만들고 또 품질 관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 감사국까지 만든, 저희가 영국의 사례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자치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 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정말로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재정이 의미 있도록 쓰이는 것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민간 위탁 사업의 회계 감사를 실제로 법안화하여서 의무화하게 되면 뭐 몇 가지 고민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 하면 법령상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일단 뭐 법안에서는 회계 감독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고 의무화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시행령이라도 어딘가에서는 단순하게 법안이 만들어졌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감독 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때 이건 그러니까 3억, 5억 자치단체를 보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연간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또 어딘가에는 10억 원 이상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걸 저희 발견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디가 맞는 답이다라고 어디가 맞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논의의 출발점을 잡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그 코스피 상장사들의 상장사들의 감사 보수를 한번 살펴보니 평균적으로 볼 때죠. 매출액 대비는 한 0.2에서 0.5% 정도. 또 관리 운영비에 해당하는 판관비 기준으로는 한 1%에서 한 2% 정도가 감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도 이 재정 통제, 그러니까 재정의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한 전체 비용 중에 한 1% 안팎을 지출하고 있는 걸 확인하였고요. 비교해 볼 때 사실 민간들은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 설비가 있어서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 비용보다는 판관비 대비해서 몇 프로인가 1에서 2% 정도다라는 걸 한번 대입을 해보면 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에서는 지금 현황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일단 전체 지출되는 걸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했고요. 1% 정도를 감안해 보면 연간 사업비가 한 3억, 많아도 한 5억 정도가 아마 저희가 이 논의를 위한 출발선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요 3억에 대한 기준은 이미 그 지방보조금법에서 외부 검증 기준 3억 원을 잡고 있는 것, 요것도 어찌 보면 이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것도 부담되는 아주 작은 수탁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통합 감사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사실 전체 그 외부 민간 위탁을 하나로 묶어서 사실 시 차원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전체를 통해서 서울시가 재정 부담은 지른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탁 기관의 부담은 0원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그 감사 서비스의 감사 품질에 혜택을 받는 것이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는 것이 지자체가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지자체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무리하는 말씀 드려보면 이 연간 14조에 달하고 있는 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이 회계감사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재정적 안전망을 어떻게 좀 촘촘하게 또 일관되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 옆에 계시지만 지방자치법 1조에서 보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지방자치법의 근본적인 법의 정신을 구현하여서 정말 재정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이 검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역할이 맞출 수 있도록 이것을 의무화시키고 그것이 전체 시스템의 하나로 일관되게 정렬될 수 있는 통합된 틀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 맞추셔서 고맙고요. 예, 제가 요약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발제자의 대답을 듣는 걸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업계에서 나오셨는데요. 김상로 한길 회계법인 파트너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한길회계법인의 김상로 회계사입니다. 오늘 김범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지방 민간위탁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와 그리고 공공성을 고려할 때 왜 보다 실질적인 회계감독 장치가 필요한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정집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현행 감시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문제의식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가 형식적 확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발표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한 결산서 확인이나 증빙 구비 여부 점검만으로는 거래의 실체성 등 본질적인 위험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가 강조한 회계감사는 숫자의 일치 여부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식별하고 거래의 실질과 통제 체계를 검증하는 별도의 전문적 기능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오늘 발제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이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왜곡 표시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 절차를 설계하며 감사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이 낮아졌다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감사 기법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회계감사는 단순히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는 절차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심 가능한 위험을 설정하고 그 위험을 해소할 때까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수행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회계감사에서 요구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며 회사가 제시한 수치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지출을 식별하는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식별된 항목에 대해서는 단순히 증빙을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홈택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증빙의 진위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증빙 대조 위주의 간이결산 검사와 회계 감사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당 지출을 적출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했던 대상 기관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입주 기업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한 입주 기업이 발행 일자는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심이 드는 자료 두 건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조회한 결과 그중 한 건은 발행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허위 증빙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허위 증빙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지원받은 금액 700만 원을 자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증빙 대조 과정에서 우연히 포착된 것이 아니라 감사 대상 기관의 지원 사업 특성에 비추어 입주 기업이 세금계산서의 취소 재발행을 통해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두 건의 지출 증빙에 중복하여 부당 지출할 수 있다는 위험을 설정한 뒤 위험을 사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동일 거래처에 대한 동일 금액 지출의 반복을 위험 지출로 설정하고 해당 거래를 선별해서 관련 증빙의 진위 여부까지 검증함으로써 부당 지출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이는 기계적인 증빙 대조에 머무르는 결산검사만으로는 해당 사안을 부당 지출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납세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만약 단순한 결산서 검사나 증빙 구비 여부 확인에만 머물렀다면 해당 거래는 형식상 서류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그대로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회계감사는 위험평가와 추가 감사 절차를 통해 허위 증빙과 부적정 집행을 적발하고 그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재원이 환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회계감사가 납세자 보호의 핵심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 보호란 단순히 결산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본래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허위 거래나 증빙 이조가 없었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인은 회계감사의 방법론과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결산 검사에 대한 접근보다는 독립된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결산검사는 보조적, 사후적 확인 수단으로 일부 기능할 수는 있으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되는 부정집행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주된 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거래의 실제성, 증빙의 진위, 집행 목적 적합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감사 수준의 검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발표를 종합하면 지방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독을 기존의 형식적 점검 수준에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계감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 역시 간이결산검사보다 회계감사가 수행되어야만 납세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논의 역시 형식적 절차의 반복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검증 수단으로서 회계감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보다 엄정하고 신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서 왜 간이검사와 감사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회계감사 쪽에서 하는 것은 감사와 검토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감사는 높은 수준의 확신, 그 다음에 이런 간이검사 이런 거 검토라는 표현을 써 낮은 수준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해야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만 제대로 회계 수치 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통한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지금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관점에서 법조계에 계신 분이 와서 토론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최광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는 최광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딱 됐습니다. 로스쿨에서 강의를 한 지 딱 10년이 됐고요. 그 전에 10년 정도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발표에서 불러주신 이유는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사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계든 어느 국민이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그 판례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이론적인 전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판례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인지의 여부인데요. 소송법을 가르치다 보면 판결의 효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속력이 원래 학문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판결의 기속력은 영미법상의 기속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법상의 판결은 사실상 법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자도 구속을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미법계 국가를 판례법상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성문법상 국가, 성문법 국가란 말을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기속력이 영미법상의 기속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조직법 8조를 보시게 되면 기속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만 기속하느냐? 당해 사건에서만 기속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민사소송법은 환송이나 이송받은 그 법원이 파기를 한 때에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결의 기속력은 기본적으로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이른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환송법원으로 돌렸을 때에야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은 기속력을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6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파기환송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심은 항소심까지가 하고 법률심은 상고심이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그 법률만 통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 사실관계는 항소심한테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속력은 이 법률심으로서 파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내는 환송법원에 미친다는 게 기속력의 출발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점이 역시 영미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 점이 지금 나와 있고요. 특히 영미법상의 판례는 법원성이 있는데 우리는 법원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가 법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불문법과 성문법의 차이,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를 할 때 가르치는 중요한 기초적인 법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제법 존재합니다. 그 세무소송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세무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가 나온 다음에 기재부가 법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법이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적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속력이 어떻게 미치는지는 그 입법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기속력이 대법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도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매우 중요한데요.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제3기관, 국가기관, 국회 다 구속을 하는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아무 때나 기속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헌 결정을 맞는, 이른바 원고가 권리 구제를 받았을 때 법원이 권리 구제를 해줬는데 다른 기관이 기속력이 안 받으면 이거는 판결을 해준 효력이 없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은 위헌 결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원고의 권리 구제가 있었을 때 기속력을 가진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통죄도 여러 번 그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헌 심판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죠. 사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위헌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합헌 결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위헌 법률 심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47조에 기속을 할 때 어떻게 돼 있냐? 위헌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고의 권리가 구제를 받았을 때 기속을 시키는 효력이 우리나라의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관련된 민사소송법이나 법원 조직법에는 기속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이나 아래서 살펴본 행정소송법의 경우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30조에 보면 취소하는 확정 판결입니다. 취소가 왜 됐을까요? 원고의 권리 구제가 인정이 됐을 때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이 공법상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송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자, 소송에서 권리 구제가 됐으면 기속력이 미친다. 하지만 권리 구제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자가 이것을 보고 더 좋은 입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책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입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특히 이제 참고로 61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제2한 결의 무효 확인에서 이건 제가 조문을 다 따서 놨습니다. 이게 기관소송으로 행정법상 기관소송의 성격을 가지고요. 기관소송이 결국 준용을 합니다. 항고소송 준용을 하고 그다음 기속력 준용을 하고 이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조례 제2결 무효 확인에서도 법리는 똑같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 원고가 지금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럼 기속력은 없다는 것이죠. 기속력이 없으니까 뭐가 된다? 입법자의 재량으로서 한목적인 정책 판단을 하면 이것이 입법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판례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조례제정권이 자치 업무라고 했고 우리가 나오는 이 사업비 검사 이후에 이제 회계감사 이런 것도 자치사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검증을 꼼꼼하고 엄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렴하고 간략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례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이 조례 입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입법자가 역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것을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게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역시 재량권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내용은 사업비 검사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받는 것까지 가냐 이런 얘기를 따진 것이지 입법 재량권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없다는 게 핵심이고요. 심지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원고가 일단 패소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공인회계사 독립성 관련해서 징계소송을 제법 한 적이 있는데요. 독립성 수준이 높으면 징계 대상도 넓습니다. 징계 대상이 넓기 때문에 꼼꼼한 감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회계감사 차원으로 올리는 것 매우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고요. 그럼 거기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를 통해서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징계 독립성의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징계의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시스템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높은 수준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발의된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정책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회계감사 수준으로 올렸을 때 이 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 얘기를 이제 다 들으셨고 가장 부담이 되실 텐데 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이런 입법 논의를 할 때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뭐 확정돼서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니까 거기 그 토론 내용하고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주재해 주시는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읽어주셔가지고 네, 조금은 편안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이제 김범준 교수님
발제해서 뭐 다양한 해외 사례라든지 이제 현재 회계감사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방자치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박성진 회장님께서 이제 안전 비용이 사회적 자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토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김상노 회계사님 그 회계 감사와 간이결산 검사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이제 뭐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제가 이제 뭐 회계 업무를 할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어떤 확실한 방향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물론 이제 이 민간 위탁 사업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분명히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이 민간 위탁 사업이 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뭐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오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법이 사실 한번 저희 이제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민간 위탁 사업이 비용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규모가 다양한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감사를 의무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뭐 박성진 회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당연히 치러야 될 안전 비용 그리고 사회적 자산으로 볼 것이냐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원칙적으로 다 의무화를 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은 뭐 어느 규모까지 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강성 교수님께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기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당연히 이제 법률의 근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현재 그 대법원에서 이 지방정부 자치단체에 굉장히 광범위한 재량을 좀 인정을 한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을지 규정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재량권을 좀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 재량권의 침해는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좀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될지가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뭐 243개 지방정부 중에서 46개 정부가 이제 민간 위탁 회계 감사를 의무화를 했고요. 또 이제 일부의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부분도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조례에서 이러한 방식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될지가 저희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그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검증에 세무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라든지 이제 세무사가 정산 검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이제 지방자치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다양한 관점의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 정책적으로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이 회계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방 정부가 공감을 하고 국민께서도 이런 회계 감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어떤 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또 이런 또 토론 자리를 통해서 많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입법 취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들어갔을 때 가야 하느냐 이런 것에서 고민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께서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우리 발제자에게 뭐 이렇게 궁금하게 다시 질문을 던지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발제자께서 먼저 종합적으로 이게 토론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좋은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 민간 위탁사업 회계감사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박성진 한국정보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회계감사는 안전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전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안전비용은 되게 돈이 아깝습니다. 그거 안 해도 사고 안 나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안전비용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실 사고 날 확률 자체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다 보니 미리 사전에 통제하는 거고 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대형 사고가 한번 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뀝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한번 뻥 하고 터져야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2019년도에 회계감사법 전면 개정된 것도 그 전에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가 엄청나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된 거예요. 좀 미리 하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드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되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사실 이게 법제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제화되는 타임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끌어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데 임계점을 넘는 시점이 통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빅 이슈가 됐을 때 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코스트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까 그 박성진 회장님 말씀하신 안전 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회계 감사를 할 거냐 말 거냐보다는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의 문제라면은 그 비용은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필요하면은 비용을 시스템적으로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외부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은 카카오뱅크가 있기 전과 있은 후로 구분이 된다. 카카오뱅크가 나오면서 모임 통장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급강의 투명성입니다. 아시겠지만 모임 통장이 왜 이렇게 많이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무슨 개 하다가 개주가 도망가 가지고 돈 떼먹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동호회도 많고 무슨 회비를 내는데 이 회비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물론 이제 그런 비슷한 서비스가 좀 많이 들었지만 그 돈이 빠져나가는 실시간에 모든 회원들한테 다 공지가 됩니다. 감이 무서워서 돈을 함부로 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감사가 들어가지도 않지만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돈이 빠져나가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돈 어디다 썼냐고. 그런 순간에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 수탁 책임이 레벨이 확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은 뭐 법률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회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계는 단순히 감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누가 감사를 할 거냐, 회계사가 하면 더 잘하냐, 세무사는 왜 못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경영자가 됐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셨건 누구든 간에 남의 돈을 쓰는 사람은 고도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대전제가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정산 시스템을 다 갖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민간 위탁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할 거면은 우리가 국가가 당연히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 시스템적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원청적으로 부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하고요. 거기다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내부회계 관리제도 그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그 논의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작업으로 외부 감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다음에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제도는 항상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또 모니터링 시스템, 즉 우리가 이제 상장 기업을 따지면 감리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원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종합적으로 좀 구축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목적은 정말 세금, 시민들이 내는 이름이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공직자들이 정말 투명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좀 목적을 맞추고, 그 전체적인 체계를 거기 잡아가야지 너무 부분적인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실제로 사고가 나면은 그 수십 배의 비용을 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 저는 우리나라가 참 저신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는 뭔가 서류를 내면요 뒤에 증빙을 많이 붙입니다. 내가 이력서를 내면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다 붙여서 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력서 낼 때 그런 거 안 붙여서 냅니다. 그냥 커버레터에다가 레퍼런스 3명 적어내면 됩니다. 근데 대신 뭘 하냐, 레퍼런스를 검증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영구히 아웃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증빙을 붙여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짓 증빙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사님이 적발을 했기에 망정이지, 적발 안 쓰면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냥 700만 원 내고 끝났어요. 저는 그게 저렇게 끝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신뢰 수준이 높는 거는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부정을 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회계감사는 거기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확하게 35분 맞추셨습니다. 제가 압력을 좀 넣었거든요. 이게 토론자들이 조금 토론이 짧아지니까 준비 좀 하시라고. 자, 저 플로어로부터 질문이 2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마 사회자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그 해당되시는 토론자나 발제자께서는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질문자께서 따로 토론자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발제 자료 28페이지에서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사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민간 위탁 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김상로 회계사님이 답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한번 간단하게 의견 주시고 혹시 발제자께서 추가할 거 있으면 그렇게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표준 감사 시간이라는 그 주제 그 중요한 그런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감사 시간이 투입된 감사 시간이 감사 품질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실증 자료로도 다 이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도 규모에 맞게 지금 감사 투입 인원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그 규모가 큰 회사들은 저희가 시니어 회계사들 그리고 많은 투입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정보가 그 전산적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제 AI 기법을 동원해서 이제 이상 징후를 이제 아까도 제가 토론 때 말씀드렸지만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감사 과정에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AI 기법을 동원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 곳을 이제 발견해서 그 이상 징후를 아까 말씀드린 그 시니어 회계사 그리고 많은 투입 인원이 충분히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감사 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규모에 따른 어떤 감사 투입 인원을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겠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규모별로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고민 지점에서 이제 그 표준 감사 시간을 도입하면 이제 규모에 따른 어떤 적절한 투입 인원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즉 요약하면 이제 규모에 따른 표준 감사 시간 제도 그리고 AI 기법을 통한 이제 전산 감사 제도에 대해서 위험 지구 파악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적으로도 수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김범준 교수님 추가하실 말이 있으신지? 예, 지금 이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굉장히 초보 단계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장 기업에 대한 감사는 표준 감사 시간 제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 주기적 감사 제도가 촘촘하게 다 엮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감사가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적절한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내부 경험을 통해서 쌓여야 되거든요. 쌓여서 그 적절한 시간들이 꼭 표준 감사 시간이 아닐지라도 유사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용 측면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최근에 AI의 발전에 따라서 사실 감사 기법들이 되게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만 AI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AI를 저희가 다운로드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적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한다면 사실 비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다음으로는 허승원 과장님께 질의응답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 부담이 아닌 예산에서 지급함에도 비용이 문제가 될 이유가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투명한 세금 집행의 필수이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세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국민이 원하는 바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네, 일단 그 수탁자는 뭐 아마 지방 정부가 그 비용을 지급할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냐라는 게 첫 번째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탁자 그 이제 민간 위탁을 받은 그 수탁기관이 지불하게 할 것이냐, 이제 사실 지방 정부가 지급을 할 것이냐도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지방 정부의 또 재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 회계 감사와 같은 어떤 사전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런 위험을 더 빨리 포착을 해서 더 큰 비용을 막을 수 있다면 이러한 최소한 비용은 이제 안전 비용이라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방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지방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역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세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어떤 법률적인 차원에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도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쟁점이 없다면 지난번 법안에서 소위 심사 때 이 법안이 계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제기됐던 어떤 이슈 중에는 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회계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더 가깝게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감대를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보다 많이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관점에서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안이 좀 쟁점화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 논의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논의가 되어서 좀 쟁점 없이 법안이 잘 처리가 돼야 또 이 법안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법안을 만든 취지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 법안으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 이슈가 돼서 문제시 된다면 이 역시 또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 법안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법안을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민간 위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논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돼 갈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의 입법의 정교성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민간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 진행해주신 좌장님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비전 2050 포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